776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불안해서. 저자 페르난두 페소아. 출판일 2016년 7월 19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인간, 삶, 심리에 대한 글. 책 소개. 불안에 서는 소설가 베수아가 완역한 책으로 포르투갈의 국민 작가로 추앙받는 페르난두 페소아가 쓴 지상에서 가장 슬픈 책으로 에세이 480여 편이 수록되어 있다. 흔히 명예, 성공, 편리함, 소음과 번잡함 등이 인정받는 현 시대에 페소아는 그와 정반대되는 어둠, 모호함, 실패, 곤경, 침묵 등을 노래한다. 포르투갈의 도시 리스본, 특히 도라도레스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그곳 사람들, 그곳 풍경, 그곳에서 촉발된 상상력을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맘껏 펼쳐 보인다. 저자 소개. 저자 페르난두 페소아. 현대 시인. 저자 페르난두 페소아는 1888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태어나 양아버지가 영사로 근무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17살 때 리스본으로 돌아와 1935년 그곳에서 일생을 마칠 때까지 무역통신문 번역가로 일하며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삶을 살았다. 생전에 그는 몇 편의 시를 발표했을 뿐 작가로서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사후 발견된 유고는 시와 드라마 초고, 정치적 에세이 등을 포함하여 모두 27,543매나 되었다. 그중 1982년 출간된 유작산문집은 문학계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오늘날 그는 포르투갈 현대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로 손꼽힌다. 책에서 얻은 내용. 페르난두 페소아. 한 번이라도 그의 글을 읽었던 사람은 그 이름을 잊지 못한다. 리스본은 대양에 접한 꿈과 그리움이 조우하는 흰빛의 도시다. 페르난두 페소아보다 더욱 뛰어나게 리스본의 멜랑콜리와 고독을 감지한 작가는 없었다. 그는 항상 새로운 가면을 쓰고 리스본의 좁은 골목길을 배회한다. 세계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벌어지는 연극을 매 순간 시선으로 포착하기 위해서. 불안에서는 요약되거나 분류되기를 거부하는 지상에서 가장 슬픈 책이다. 소설가 베수아의 완역본. 불안에 관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책. 나는 내 안에서 여러 개성을 창조해냈다. 나는 계속해서 다양한 개성들을 창조하고 있다. 내가 꿈을 꿀 때마다 모든 꿈이 하나하나 육신을 입고 서로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렇게 태어난 꿈들은 나를 대신하여 계속해서 꿈을 꾼다. 포르투갈의 국민 작가로 추앙받는 페르난두 페소아가 쓴 불안의 서에는 짧으면 원고지 2, 3매, 길면 20매 분량인 에세이 480여 편이 실려 있다. 성공, 편리함, 소음과 번잡함 등이 인정받는 현 시대에 페소아는 그와 정반대되는 어둠, 모호함, 실패, 곤경, 침묵 등을 자신의 헤테로님 베르나르두 소아레스를 통해 노래하고 있다. 소아레스는 포르투갈의 도시 리스본, 특히 도라도레스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그곳 사람들, 그곳 풍경, 그곳에서 촉발된 상상력을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맘껏 펼쳐 보인다. 480여 편에 이르는 각각의 글들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인간, 삶과 죽음, 내면의 심리와 외부 세계와 같은 근원적이고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는 가운데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차분하고 섬세하고 치밀하면서도 치열하게까지 느껴지는 페소아의 글들을 통해 혼자만의 시간의 삶에서 부닥치는 전반적인 주제들을 중심으로 고뇌하는 한 작가가 추구하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엿볼 수 있다. 이 책은 소아레스를 둘러싸고는 있으나 그의 내면으로는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는 세계, 그리고 보조회계원으로서의 피상적 일상을 상세하게 관찰하고 관조적으로 기술한 외면이자 내면의 일기다. 때로는 길고 때로는 극히 짧은 메모와 회고, 인상, 사색과 명상 그리고 환상을 기록한 언어는 시적인 은유로 가득하다. 일기는 삶의 의미와 인간의 운명 그리고 영혼의 비밀을 묻는 비탄의 노래처럼 들린다. 리스본의 장소들, 리스본의 풍경들이 많은 경우 그의 관찰과 관조의 대상이 된다. 대표적으로 금세공사들의 거리인 도라도레스는 소아레스가 사는 곳이면서 동시에 전 세계이자 삶 전체를 상징한다.
우리는 이 책을 다양한 헤테르님 속에 있는 한 예술가를 드러내는 일생에 걸친 스케치북으로 삼을 수 있다. 아니면 우리는 리스본을 떠나본 적 없는 페소아의 문학적 방랑 전체를 충실하게 동행했던 무작위의 인상들이 담긴 책, 하나의 여행 기록으로 읽을 수도 있다. 우리는 이 책을 살지 않는데 일생을 바쳤던 한 남자, 온실 속의 화초 같은 행위에 대한 혐오를 길러낸 한 남자의 사실 없는 자서전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미리 설정된 질서가 없다는 바로 그 점 때문에 무한한 조합으로 배열하고 또 재배열할 수 있는 가공된 보석과 원석이 뒤섞인 보물상자와 같다. 불안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존재적 문제보다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그리고 지금은 미사여구를 늘어놓는 화자로 증류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지칭한다. 그러나 불안의 다른 형태들이 작품에 침범하기 시작하고 이내 예기치 않은 변화를 일으킨다. 수많은 파편적 텍스트, 스케치들과 아포리즘이 그 어떤 줄거리도 구성하지 않은 채 오직 의식의 연상을 따라 진행되는 이 책은 열린 형식의 현대적 작품이다. 소아레스 페소아가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과 명상 그리고 성찰에는 인류의 보편성과 한 개인의 특성이 모두 반영되는데, 인간이란 무엇인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자아의 비밀에 대한 질문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주된 테마를 이룬다. 이 글의 정서적 배경을 이루는 리스본은 꿈과 욕망이 교차하는 도시다. 카프카의 도시 프라하, 제임스 조이스의 도시 더블린, 로베르트 무질의 도시 빈처럼 페소아는 리스본의 골목골목을 헤매며 바닷가 하얀 도시의 멜랑콜리와 고독을 누구보다 섬세하게 포착해낸다. 서문. 리스본에는 술을 마실 수 있는 몇몇 레스토랑과 음식점이 있다. 1층은 별 장식 없이 간단하게 꾸민 주점이고 2층은 식사를 하는 공간인데, 튼튼하고 소박한 인상을 주는 것이 마치 철도가 연결되지 않는 작은 마을의 식당 풍경을 연상시킨다. 일요일을 제외하면 손님이 별로 없는 그런 식당에서 종종 나는 아주 기이한 인상의 인물들과 마주친다. 표정 없는 얼굴의 그들은 대개 삶의 주변부를 사는 사람들이다. 조용한 분위기와 적당한 가격에 이끌려 나는 일정 시기 동안 그런 식당 한 곳을 단골로 다녔다. 그곳에서 7시경 저녁을 먹고 있으면 거의 매번 마주치는 사람이 있었다. 평범한 외모의 그는 처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차 내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30살 정도 된 그 남자는 마른 몸매의 키가 큰 편이었다. 그는 앉아있을 때 몸을 과하게 앞으로 구부정하게 숙이는 습관이 있었지만 서 있을 때는 좀 덜했다. 차림새는 분명 신경을 쓰지 않은 듯했으나 그렇다고 정말로 아무렇게나 입은 것도 아니었다. 창백하고 무표정한 그의 얼굴은 보기에 따라서 고통의 기색이 있는 듯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특별히 강렬한 인상을 준다고는 할 수 없었다. 그가 간직한 고통이 어떤 종류인지 규정하기는 힘들었다. 아마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결핍, 공포 혹은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살아온 나머지 무감각해진 감정 자체가 고통일 수도 있다. 그는 늘 저렴한 메뉴를 선택해서 식사를 했고 다 먹은 뒤에는 직접 만 담배를 피웠다. 그리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식당에 있는 다른 손님들을 관찰했다. 그것은 의심하는 시선이 아니라 매우 큰 호기심을 담은 시선이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연구해 보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단지 다른 인간 자체에 관심이 있다는 태도였는데, 그렇다고 그들의 행동이나 외모를 기억 속에 새겨두겠다는 뜻은 없어 보였다. 내가 처음 그에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도 그의 이러한 독특한 관찰의 태도 때문이었다. 나는 그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알아낸 것은 그의 얼굴에는 뭔가 막연하긴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어떤 지적인 기운이 스며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차갑게 말라붙은 공포와 좌절이 그의 얼굴 표면을 딱딱하게 감싸고 있으므로 그라는 인간에 대해서 더 이상의 내용을 발견하기란 불가능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나는 식당의 웨이터로부터 그 남자가 근처의 어느 상사에서 일하는 회사원이란 말을 들었다. 어느 날 식당 창문 아래쪽 거리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다. 젊은이 2명이 치고받고 싸움을 벌인 것이다. 그때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창가로 달려갔다. 나와 내가 말하는 그 남자도 마찬가지였다. 그 기회에 나는 지나가는 말로 슬쩍 한마디를 던졌고 그도 비슷한 투로 대꾸를 했다. 그의 목소리는 생기라곤 없었으며 모든 희망과 기대가 부질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겁먹은 자의 기색이 역력했다.
어쩌면 저녁마다 레스토랑에서 마주치는 이 남자에게 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내 짐작이 완전한 착각일지도 몰랐다. 그 이후로 왜 그런지 나도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서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곤 했다. 어느 화창한 날 둘 다 9시 30분에 저녁 식사를 하러 온다는 공통점을 발견한 우리는 그것을 이유로 좀 더 가까워졌고 어쩌다 보니 대화까지 나누게 되었다. 그는 나에게 혹시 작가냐고 물었고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나는 그에게 얼마 전에 나온 잡지 오르페우 1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 그런데 그가 그 잡지를 칭찬하는 것이었다. 아주 잘 알고 있는 듯 상세한 부분까지 들면서 칭찬했으므로 나는 솔직히 크게 놀랐다. 오르페우가 다루는 예술을 그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라고, 그래서 크게 놀랐다고 나는 내 느낌을 솔직히 밝혔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아마도 자신이 그 소수에 포함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덧붙여 말했다. 사실 오르페우 애실링 글들이 자신에게는 아주 새로운 종류는 아니라고. 이어서 그는 자신은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방문할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책 읽기에도 흥미가 없기 때문에 저녁이면 주로 새든 방에서 글을 쓰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수줍게 털어놓았다. 그는 방 2개를 빌려 살았는데 그 덕분에 삶의 다른 필수적 요소 몇몇은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만 했다. 방들을 거의 고급스럽다고 할 수 있는 인테리어로 꾸며놓았다. 특히 그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의자 팔걸이가 달리고 깊숙하고 부드러운 의자와 커튼 그리고 카펫이었다. 그는 직접 실내 장식을 했는데 이유는 권태의 존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라고 했다. 현대적인 실내 장식으로 꾸민 방에서 권태는 불쾌함으로 바뀌었고 마침내는 육체적인 고통으로 변환되었다. 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무언가를 목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 어린 시절 그는 늘 혼자였다. 단 한 번도 사람들의 무리와 어울린 적이 없었다. 조금이라도 고등교육감을 받은 적이 없으며 그 어떤 단체에도 속하지 않았다. 그의 삶은 이렇듯 많은 면에서 특이했는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모든 면에서 특이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의 삶이 우연히도 이런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그의 세계관과 본능 둘 다 느림과 고독을 지향하고 있는 때문이었다. 단 한 번도 그는 국가나 사회의 요구에 맞설 필요가 없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본능이 요구하는 것을 비껴갔다. 단 한 번도 친구를 가져본 적이 없고 심지어 여자를 사랑해 본 적도 없다. 그가 어떤 식으로든 친밀한 관계를 맺은 존재는 내가 유일했다. 비록 나는 항상 낯선 개성으로 가장한 채 살아왔지만 즉 그라는 개성으로 가장한 가면 뒤에서 살아왔지만 그리고 추측건대 그가 나를 절대 진정한 친구로는 여기지 않는 것도 분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쓴 책을 남겨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자신의 측근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렇게 했다. 내가 처음에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는 가슴이 아프기도 했으나 마침내는 모든 것을 오직 심리학자의 관점에서만 보기로 작정했다. 어쨌든 그런 이유일지라도 내가 그의 친구가 되었고 또 그가 나에게 접근한 원래 목적 자신의 책의 출간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가 있으니 그 생각만으로도 나는 만족을 느낀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나라는 자아를 가진 누군가가 그와 마주쳤고 그에게 소용이 될 수 있었다는 상황은 그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부조리한 것. 우리는 스핑크스로 변신한다. 비록 잘못된 스핑크스이긴 하지만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가 누구인지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잘못된 스핑크스이고 우리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사실만 남는다. 이렇게 자신과 조화하는 법을 알 수 없을 때만이 우리는 삶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부조리는 신적인 것이다. 가설을 세우고 인내심을 갖고 검증하고 정직하고 엄격하게 통찰한 후 그 가설을 폐기한다. 행동한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유죄시하는 가설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한다.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의 길을 만들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 길에 맞서서 행동한다. 우리 아닌 어떤 것, 우리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에 우리 자신을 맞춘다. 또한 우리의 실체라고 결코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어떤 것을 참조하면서 우리의 몸짓과 태도를 선택한다. 읽지 않을 책을 산다. 음악을 들으려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나오는 누군가를 보고 싶은 것도 아니면서 콘서트에 간다. 걷는 것이 피곤할 때 우리는 긴 산책을 나선다.
우리는 시골로 휴가를 떠난다. 다름 아닌 전원 생활이 지루하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무관심 혹은 그와 유사한 것. 가치를 지닌 모든 영혼은 삶을 극단까지 몰고 가기를 원한다.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는 겸손한 삶은 노예에게나 어울린다. 더 많이 원하는 것은 아이들에게나 어울린다. 더 많이 정복하는 것은 바보에게나 어울린다. 왜냐하면 정복한다는 것은 삶을 극단으로 몰고 간다는 것은 최대치에 이르도록 산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고귀한 영혼을 가진 자라면 그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극단적인 점유를 통해서 극단적으로 살기. 오디세우스와 같은 방랑자가 되어 모든 체험 가능한 감각을 통해서 살기, 그리고 외면화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에너지를 통하여 살기. 그러나 이 세계의 모든 시대를 통틀어 모든 피곤을 담은 피곤한 눈동자를 닫을 수 있었던 자, 모든 것을 모든 방식으로 소유했던 자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극히 소수의 자들은 삶이 그들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치도록 할 수가 있다. 그들은 질투를 모른다. 그들은 삶이 주는 사랑을 전적으로 확신하기 때문이다. 고귀하고 강한 영혼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다 이것을 소망할 것이다. 하지만 영혼이 그 소망을 현실화시킬 수 없다고 결정 내리면 삶 전체를 모두 차지하기에는 힘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그렇다면 아직 나머지 두 방법이 남아 있다. 첫 번째는 완전한 포기의 길, 완벽하고 엄격한 체념과 금욕의 길이다. 행동과 에너지로는 온전하게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을 감각의 영역에 비축하면서 고상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범람하는 무의미한 대중들처럼 무용하고 불충분한 파편으로 머무는 길이다. 두 번째는 완벽한 균형을 지키는 길이다. 절대적 조화의 한계를 최대치로 추구한다. 그러면 의지와 느낌의 극단을 향한 욕구는 지성의 능력 안에 축적되고 그의 모든 야심은 전생애를 사는 것이 아닌 전생애를 느끼는 것도 아닌 오직 전생애를 정돈하는 것, 내면과 외면의 합의를 안에서 전생애를 이행하는 것에 맞추어진다. 많은 고귀한 영혼들에게 행동의 충동을 대신해주는 인식의 충동은 감각 능력의 영역에 속한다. 지성의 힘으로 에너지를 대신하고 의지와 느낌 사이의 연결을 차단하며 물질적 삶이 내보이는 몸짓에서 관심을 거둔다. 이것은 할 수만 있다면 삶 자체보다도 가치롭다. 삶에서는 이 모든 것을 갖기가 참으로 어렵고 그중 일부밖에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는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다. 아르고의 영웅들은 말했다. 반드시 필요한 일은 항해이지 삶이 아니라고. 병적인 차원의 감각 능력이라는 아르고호에 올라탄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반드시 필요한 일은 느끼는 것이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낙담의 미학, 출간이란 그 자신의 사회화다. 참으로 비루한 갈망이다. 그럼에도 비현실적인 행위다. 출판사는 돈을 벌고 인쇄소는 책을 찍어낸다. 최소한 비일관성이란 장점 하나는 있다. 정신적인 깨우침을 얻는 나이가 되면 인간은 행동하고 사고하는 주체로서 스스로를 자신의 이상적 모델에 맞추어서 형성한다. 그런데 현대 세계의 피상적인 소음에 직면하여 우리의 귀족적 영혼이 갖는 전체 논리를 느림의 이상만큼 잘 구현해 주는 것은 없다. 느림의 특징은 우리 이상의 비활성 성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찮아 보인다고.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하찮은 대상에게 모종의 유혹을 느끼는 바로 그런 자들만을 불안하게 만든다. 삶의 법칙에 관한 메모. 타인을 지배해야만 한다는 생각은 타인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의미다. 우두머리는 종속된 자다. 외부 요인을 자신에게 전혀 첨가하지 않고 개성을 확장하는 법. 타인에게 뭔가를 부탁하지도 명령하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타인이 필요한 경우 직접 타인이 된다. 우리의 욕구를 최소한으로 끌어내리기, 어떤 점에서도 타인에게 종속되지 않도록. 절대적으로 그런 삶은 분명 불가능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다. 사무실의 경영자를 예로 들어보자. 그는 타인 없이도 일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는 타자기로 글을 써야 하고 회계장부를 작성하며 사무실을 비질해야 한다. 그가 타인이 필요한 것은 시간 절약을 위해서이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는 견습생에게 말한다. 이 편지를 우체국에 가서 붙이고 오도록. 이것은 우체국을 오가느라 길바닥에 시간을 헛되이 흘려버리고 싶지 않아서이지 우체국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가 아니다.
또 직원에게는 이렇게 말한다. 어디로 가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처리해 주시오. 이것은 그런 일을 하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이지 그가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가 아니다. 낙담. 우리는 삶으로부터 어떤 아름다움도 얻어낼 수 없으므로 최소한 우리의 무능력에서라도 아름다움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좌절을 승리로, 긍정적인 것으로, 지주와 위엄과 우리 자신의 동의를 획득한 고귀한 것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삶이 우리에게 감옥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장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비록 가진 것이 꿈의 그림자뿐일지라도 그것으로 색색의 그림을 그리며 고요히 서 있는 담장의 외면에 우리의 망각을 새겨 넣으면서 모든 몽상가들이 그렇듯이 나는 창조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다. 나는 길을 쓰고 노력할 능력이 없고 어떤 계획을 실행에 옮길 능력도 없다. 나에게 창조란 꿈꾸고 원하고 그리워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고 행동이란 내가 간절히 하고 싶은 행동을 꿈꾸는 것과 같은 의미다. 고통의 막간극. 서서히 나는 길에 실증이 난다. 아니다. 길은 나를 실증나게 하지 않는다. 삶의 모든 것이 길이다. 내 어깨 너머 오른편을 바라보면 길 건너편에는 술집이 있고 어깨 너머 왼편으로는 상자들이 쌓여 있는 것이 보인다. 그리고 가운데 내가 완전히 돌아서야만 볼 수 있는 곳은 아프리카 상사란 회사의 사무실 입구인데 그곳에는 구두장이가 앉아 단조로운 망치 소리를 내고 있다. 건물 위쪽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나는 모른다. 4층에는 여인숙이 있는데 사람들 말로는 질이 안 좋은 곳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이 모두가 어우러진 것이 삶의 모습이다. 길에 실증이 난다고. 아니다. 생각이 나를 실증나게 한다. 거리를 보거나 느낄 때면 나는 생각을 접어둔다. 나는 이 구역 가장 밑바닥 자리에서 커다란 내적 평온으로 장부정리 일을 하는 무명인이다. 나는 영혼이 없는데 여기서는 아무도 영혼을 갖고 있지 않다. 이 큰 건물에 들어있는 모든 것은 오직 노동뿐이다. 백만장자들이 삶을 즐기는 장소는 항상 외국 어딘가인데 그곳에도 노동이 있으며 영혼은 없다. 결국 세상에 남는 것은 이 시인 아니면 저 시인이다. 내가 쓴 것 중에서 단 하나의 문장이 살아남는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딱 들어맞네 라고 감탄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일 것이다. 인생이라는 책에 내가 한 장 한 장 기입하고 옮겨 적은 숫자들처럼 나는 평생 직물회사의 보조회계원으로 남을 것이다. 온 마음을 다해 뜨겁게 바라건대 절대로 수석회계원으로 승진하는 일이 없기를. 슬픔의 막간. 나는 자부심에서 위안을 구할 수조차 없다. 내가 스스로의 창조자가 아닌데 무슨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설사 뭔가 자랑거리를 갖고 있다고 해도 수치스러운 면은 그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가. 나는 삶이라는 무덤에 누워 있다. 일어서려는 몸짓은 꿈속에서조차 취하지 않는다. 그렇게 나는 영혼 깊숙한 곳까지 오직 무능력하여 그 어떤 수고를 도모할 자신도 없다. 형이상학적 체계와 심리학적 해석의 창안자는 고통이라는 것의 초보적인 단계만 알고 있었다. 구축이 없다면 체계화하고 해석하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수고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배열하고 분류하고 조직하는 이 모두가 다 무엇이란 말인가? 삶이 이토록이나 비참한 충격이라니. 아니다. 나는 비관론자가 아니다. 자신의 고통을 우주적 보편성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자는 행복하다. 하지만 나는 세상이 슬픔의 장소인지 아니면 단순히 임의의 사건인지 알지 못하며 그 문제에 관심조차 없다. 타인의 고통은 거추장스러운 데다가 지루할 뿐이다. 그들이 울거나 신음하지 않는 이상 그래봤자 나에게는 불편하고 기분 나쁠 뿐이지만 그들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나는 어깨에 한 번 으쓱하지 않는다. 그들을 향한 나의 경멸은 그 정도로 뿌리 깊다. 나는 인생을 절반은 밝게 절반은 어둡게 보고 있다. 나는 비관론자가 아니다. 나는 인생의 잔혹함에 대해 불평하지 않는다. 나는 내 인생의 잔혹함에 불평한다. 나에게 중요하고도 유일한 사실은 내가 존재하고 고통을 받으며 그런 고통의 느낌으로부터 벗어나는 꿈조차 꿀 수 없다는 것이다. 비관론자들은 행복한 몽상가다. 그들은 자신의 이미지대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집에 있는 듯 편안함을 느낀다. 나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행복으로 법석을 떠는 세상과 나만의 침울함, 기운 빠진 내 침묵 사이의 불균형이다. 삶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내면서 인지하는 사람에게 삶의 고통과 두려움과 동요는 아름답고 기쁜 사건들임에 틀림없다.
마치 좋은 일행과 함께 오래된 역마차를 타고 가는 여행길처럼 말이다. 나는 내가 겪는 고통이 위대함의 징후라고 가정할 수 없다.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참으로 하찮은 것에 고통을 겪으며 진부한 것들에 상처받기 때문에 내가 그 가설을 세우는 즉시 내가 천재일지도 모른다는 다른 가설을 모욕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찬란한 석양의 아름다움이 그 아름다움으로 나를 슬프게 한다. 그런 순간 나는 늘 스스로에게 말한다. 행복한 사람에게는 이 순간의 장관이 그 얼마나 황홀할 것인가. 이 책은 비탄의 노래다. 이것이 씌어진 이상 홀로 50년 더 이상 포르투갈에서 가장 슬픈 책이 아니게 된다. 나의 고통에 비하면 다른 모든 고통은 하찮고도 의심스러울 뿐이다. 그것들은 전부 행복한 사람의 고통이거나 혹은 인생을 살아내면서도 불평하는 사람들의 고통이다. 그러나 나의 고통은 인생으로부터 잘려져 나와 외딴 곳에 격리된 인간의 것이다. 인생과 나 사이. 그리하여 나는 모든 고뇌의 원천을 본다. 그러나 그 무엇도 기쁨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는다. 나는 고통을 느끼기보다는 고통을 보기로, 기쁨을 보기보다는 기쁨을 느끼기로 결심했다. 보거나 생각하지 않는 자는 어떤 만족감에 도달할 수 있다. 신비주의자나 보헤미안 아니면 사기꾼들이 그렇듯이. 하지만 고통은 생각의 문과 관찰의 창을 통해서 결국 우리 모두의 집 안으로 들어오고 만다. 무관심의 미학. 몽상가는 개개의 사물을 대할 때 그 사물의 특징이 그에게 분명한 무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 각각의 사물 또는 사건에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꿈에서 얘기될 만한 것을 추출해내면 사물의 실제성은 모두 죽은 진료가 되어 외부 세계에 남겨진다. 현명한 자라면 이런 능력을 연마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포부나 동경 그리고 욕망의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방식으로 창백한 승리를 체험한다. 기쁨과 불안조차 마치 아무 의미 없는 것인 양 그렇게 통과해 간다. 자기절제가 최고 수준에 이르면 스스로에게 무관심해진다. 이때 몸과 영혼을 집이나 땅 정도로 여기게 된다. 운명에 의해서 부여받은 삶의 터전과 다를 바 없이 말이다. 우리의 꿈과 비밀스러운 욕망과 오만한 자세로 조우한다. 높은 신분의 귀인이 되어 그들을 예의 바르고 세련되게 무시해버린다. 우리 자신이 동석하는 그런 자리에서 결코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순간도 혼자일 수 없으며 늘 우리 자신이라는 목격자에게 주시당하므로 우리 자신에게조차 낯선 타인에게 하듯이 굴어야 한다. 능숙하고 그늘 없는 거동을 유지한다. 고상하기에 거리감이 있고 거리감이 있기에 냉담한 그런 태도. 우리가 스스로에게 신용을 잃지 않으려면 포부와 열정, 욕망과 희망, 강박과 내적인 불안과 작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우리 자신이 항상 우리와 동석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며 혼자 남겨질 일도 없다고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마음 자세라면 우리는 열정이나 포부를 막아낼 수가 있다. 열정이나 포부는 우리를 취약하게 만들 뿐이다. 또한 우리는 욕망이나 희망을 품지 않을 것이다. 욕망이나 희망은 원래 저열하고 투박한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강박이나 내적 불안에도 굽히지 않을 것이다. 강박적인 움직임은 다른 사람들 눈에는 서툰 행동일 뿐이고 초조함이 드러나는 모습은 언제 봐도 조악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귀족이란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사람이다. 품위와 예의범절은 상류층의 피 속을 흐르는 요소다. 그런 귀족을 내면화한다. 귀족을 살롱과 정원에서 데리고 나와 우리의 영혼 속, 우리 존재의 의식 속으로 옮겨놓는다. 그리고 항상 우리 자신에게 신경을 쓴다. 늘 외양과 태도를 가다듬어서 품위와 예의범절을 지킨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각자가 하나의 동네, 신비의 도시를 이룬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역의 삶을 섬세하고 고상하게 가꾸어서 최소한 우리 감각의 향연만은 한껏 위험 있게 만들고 우리들 사상의 만찬에서 우아하고도 꾸밈이 지나치지 않은 예의범절을 유지해야 한다. 다른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지저분하고 가난한 거주지를 형성해버리지 못하도록 우리 구역의 경계를 확실하게 지켜야 한다. 우리의 감정이 담긴 파사드부터 우리 수줍음이 머무는 구석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고결하고 청명해야 한다. 차분하면서도 허세와는 거리가 먼 소박함을 바탕으로 조각되어야 한다. 모든 감각을 명료하게 구현하는 방식과 유형을 알아내야 한다. 사랑을 사랑의 꿈이 들이우는 그늘이 될 때까지 옅게 환원시키고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잔물결의 주름과 주름이 창백하게 떨리며 진동하는 순간 자체로까지 축소시킨다. 욕망을 무용하고 무해한 것으로 바꾸어서 우리 영혼이 혼자 지어 보이는 부드러운 미소와도 같은 무엇이 되게 한다. 자신을 구현하거나 심지어 표현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무언가를 만들어 본다. 증오를 잘 달래서 사로잡은 뱀처럼 잠에 빠지게 한다. 그리고 공포에게는 모든 표현 중에서 눈동자에 담긴 범민의 눈빛만을 허용한다. 우리 영혼의 눈에는 이러한 태도만이 미학적이기 때문이다. 익숙한 장소를 방문할 때면 늘 그렇듯이 나는 언제나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주저없이 이발소 안으로 쓱 들어갔다. 나는 낯선 것 앞에서는 몹시 망설이는 편이지만 이미 아는 장소에서만은 평온을 느낀다. 이발소 의자에 앉은 나는 어깨에 청결하고 시원한 이발용 가운을 둘러주는 젊은 이발사에게 지나가는 말로 물었다. 의자에서 일하던 나이 많고 농담 잘하는 늑수그레한 이발사는 몸이 아프다더니 이제는 좀 나았느냐고. 예의상 물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와 그 순간이 그를 기억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어제 죽었답니다. 내 목덜미와 칼라 사이에 가운 자락을 집어넣은 후 손가락을 막 떼어내고 있던 젊은 이발사의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가 내 어깨 바로 뒤편에서 들려왔다. 이유 없이 기분 좋게 들떠있던 마음은 돌연 사라져버렸다. 영원히 자리를 비우게 된 옆자리의 이발사처럼. 내 생각은 얼어붙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에게조차 나는 아련한 그리움을 느낀다. 사라지는 시간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리고 삶의 비밀이라 불리는 일종의 병 때문이다. 흔히 마주치는 거리의 평범한 얼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슬픔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나에게 오직 삶의 상징에 불과하다. 아침 9시 30분쯤 길에서 자주 마주쳤던 더러운 각반을 찬 별 특징 없는 노인은? 한 번도 대꾸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나갈 때마다 귀찮게 달라붙던 절름발이 복권 장수는? 담배가게 앞에서 시가를 태우던 둥근 얼굴의 혈색 좋은 노인은? 얼굴이 해쓱한 담배가게 주인은? 항상 규칙적으로 마주치곤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일부였던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나? 내일이면 나 또한 프라타 거리에서, 도라도레스 거리에서, 판케이루스 거리에서 사라져버릴 것이다. 내일이면 나 또한 생각하고 느끼는 이 영혼, 나에게는 우주 자체나 다름없는 나 자신도 내일이면 이들 거리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 사람이 요즘 왜 안 보이는 거지? 하고 문득 떠올릴 것이다. 내가 한 모든 일, 내가 느낀 모든 것, 내가 산 모든 삶은 어느 도시의 어느 거리를 매일 지나다니던 행인 하나가 줄어든 사건으로 요약되고 말 것이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